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금강터 강연이 전국구를 다 돌고 있어요. 그래도 운이 좋게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서울,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이렇게 다 하면 명예정당에 올라요. 그래서 내가 대구를 한번 이제 가봐야겠다 마지막에 그랬는데 사실상 조금은 실망했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조금 모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대구가 원래 정말 이 과학이나 이런 거를 떼낼 수 없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강의를 해야지 학생들이 재미있겠구나라는 게 조금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날짜를 잘못 가서 기말고사 전날 제가 날짜를 잡은 거예요. 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없고, 또 그 다음엔 가니까 또 과학의 날 또 행사 때 가고, 뭐 하여간 이래저래 해서 이번에는 많이 들을 수 있는 날에, 그것도 일부러 내가 오늘 미라 얘기를 좀 하니까 이 10월에 소위에서 꼬마들이 막 할로윈이라고 좋아하는 그 10월에, 근데 오늘 마침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오늘 다 공포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자라. 근데 많이 가서 좀 속상해요. 근데 남아있는 분들 정말 재미있게 남아있길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라의 비밀을 풀어보는데 그냥 무조건 풀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과학수사라는 관점으로 풀어볼 거예요. 혹시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 아시죠? 차이나는 클래스에 우연찮게도 엊그제 차이나는 클래스에 저희 같은 대학원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저는 다른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슈가 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암호를 해독할 때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슈가,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 슈가, 좀 전에 달달한 슈가, 야구르트 먹었는데 당이 조금 들었다고 하는데 그 슈가, 그쵸? 근데 오늘은 우리 몸속에는 슈가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생체 물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슈가 코드로 우리가 미라의 비밀을 한번 다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라 하면 한국어로 미라 맞죠? 그죠? 미이라 그래요? 미라 그래요. 응? 미라? 응. 그래서 이제 머미를 보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우리 머미는 이집트 머미일 거예요. 그쵸? 이집션 머미. 그래서 영화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뭐 미라의 저주, 그 다음에 뭐죠? 뭐 파라오의 뭐 something 뭐 엄청 많이 있죠. 그런 영화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 미라, 이거 막 건드리면 안 되는 뚜껑을 여는 순간 미라의 저주가 시작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 이집트 미라는 기원전 3000년경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화학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몸이 건조돼서 미라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 이 내부 내용물들을 다 빼놓고 거기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관할 때 미라만 만들어 보관하지 않고 이제 뭐 문화, 생활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때들의 어떤 과학적인 삶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이런 화학 처리가 된 머미에서 어떤 비밀을 찾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사 머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라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미라가 지금 대전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에 이제 누워있는 학봉 장군 미라예요. 그런데 저렇게 미라들을 하면 똑같이 발견이 되면 왜 가끔 그러잖아요. 어디 공사를 하다가 뭐 몇백 년 전, 뭐 조선시대, 뭐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미라들을 딱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뭐 키부터 왜 사인부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모든 많은 것들이 이제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미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신체 검사를 다 받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하고 MRI도 찍고 내시경도 받아요. 그래서 학봉 장군이 이게 발견됐을 때 이게 내시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서 골격, 근육, 장기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요. 미라도. 그래서 그러면 미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조각조각 하나하나 신체 부위들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떤
사인으로 죽었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 미라를 연구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현재 아주 가까운 걸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CSI, 그래서 과학수사에서 생체 신호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서 DNA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를 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뭐 DNA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이야. 너하고 나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 화성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DNA 데이터베이스, DNA 검출한 개념이 없을 때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앞으로도 미제 사건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했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당을 해요. 슈가를 하기 때문에 이 슈가를 얘네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긴 아직 이름이 있다.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아시는 분? 알아요? 응. 그 옆에 꼬마 이 사람 이름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가장 우리가 화학 처리 없이 자연 미라돼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자연사 미라예요. 그래서 이 웨지가 발견됐었을 때 굉장히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이 형태로 발견됐는데 사실 엎어져 있었던 모습이죠. 알프스 산맥에 얼어져 있었다가 빙하가 녹아져 내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있던 게 발견되면서 이 사람의 내용들을 보고 이 이제 모든 상황, 그러니까 다 조사해보고 이렇게 구현하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외치고 아찌라우리고 그 다음에 사망 다시는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저희가 연대 추정을 했었고요. 얼음 속에서 5,300년을 사는 거예요. 키는 163cm 정도고 미라 상태로는 38이지만 저희가 복원하고 근육을 붙여보니까 한 50kg였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왜소하고 5,300년 전에 인류가 덩치도 작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하고 죽은 사인을 보니까 어깨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까? 가장 간단한 건 그거죠.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 함께 발견된 옷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옷들이 갈색 곰의 조각도 있고 사슴, 소가죽도 있고 양, 염소가죽.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닥치는 대로 잡히는 동물들의 가죽을 갖고 옷을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라의 뱃속을 보니까 뱃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윗속에 있는 걸 꺼낸 거예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다 꺼냈더니 굉장히 막 이렇게 냄새도 나고 오래 있었잖아요. 5,300년 동안 뱃속에 있었다가 해동됐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가죠.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위액들이 썩은 거니까 아주 회개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조각들 중에서 고체 덩어리들이 있는데 보면 지방이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보면 돼요. 그럼 거꾸로 소화가 안 된 음식들도 있을 거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먹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장난감처럼도 많이 쓰이잖아요. 마트에도 팔더라고요. 900배 현미경이. 그래서 이런 현미경, 뭐 질량분석 장비, 원소 분석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동물의 근섬유도 보고 식물 조직도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의 마지막에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었겠구나 라는 것도 아주 단순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현미경만 있을 때는 현미경으로 보고 이건 동물 조직이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단백질학이라는 또 학문이 있어서 얘를 보면 얘의 오리진이 사냥인지 토끼인지 구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연구를 했더니 이 내부실에서 사냥하고 토끼 근육의 단백질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죽기 전에 사냥하고 토끼를 먹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뭉쳐있던 지방 시료에서 사냥에서만 있는 유지방이 확인된 거예요. 이 사람 이것도 먹었겠구나.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저는 당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특정한 당사슬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별표는 자일로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자일로스에서 뭐 자일리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얘만 식물에서만 발견되는 당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식물을 분명히 먹었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성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만델산이라는 건 아몬드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밀, 호밀, 또 보리에서만 발견되는 이런 아젤라인산이 또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가 저희가 한번 이거를 갖고 구성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게 에피타이저로는 토끼하고 양송이, 카르파초 이런 거를 먹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프에는 아몬드가 들어간 보리죽을 수프로 먹었을 것 같고 마지막엔 사냥 스테이크를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왜 죽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한국 팀에서 합류를 했었던 거고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단백질만 분석하고 누구는 식물에 있는 것만 분석하고 누구는 뭐 메탈, 그 금속들 분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합치니까 이런 되게 멋진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 당시에는 5,300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내 죽음을 그러고서는 갔지만 우리가 후손이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먹고 배불리 먹고 왜냐면 배에 남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거죠. 일단은 위에 음식이 많다는 건 자연산은 아니겠죠. 그쵸? 막 굶어 죽거나 막 그런 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서 동상?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게 왼쪽 어깨에 이렇게 보면 엑스레이 보면 화살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지미라 CT 촬영을 했더니 동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그래서 아마 식사를 배불리 먹고 좀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습격을 받아 화살촉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 과다출혈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저널을 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아까 슈가로 풀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먹었던 음식에다가 설탕을 넣었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연구하는 슈가는 뭐냐면 제가 세포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서 M&M 초콜릿으로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M&M 초콜릿 다 먹어봤죠? M&M 초콜릿 보면 겉에 무슨 색깔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갈색, 노란색 무슨 색 제일 좋아해요? 빨간색. 빨간색, 그쵸?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초콜릿.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겉에 있는 거 다 색소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색소 말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M&M 초콜릿의 비밀이 어머니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세대는 아니지만 M&M 초콜릿이 손에서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입에서는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옛날에 M&M 초콜릿 광고가 어떻게 했었냐면 손에서는 안 녹아요. 입에서만 잘 녹아요. 그랬어.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겉에 색소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초콜릿을 애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 녹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M&M에서. 그래서 머리를 쓰고 이 겉에를 코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손에서는 잘 안 나는데 입에서는 잘 녹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럼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우리 세포는 다 여러분들 세포하면 머릿속에 어떤 모양들 생각해요? 동글동글 모양들을 생각하죠. 세포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런데 우리 세포의 표면은 다 당사슬, 슈가라는 걸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초콜릿도 손에서는 녹지 말라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몸이 다 세포가 당사슬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 당사슬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템셀, 줄기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정말 당사슬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사슬만 보여라 라고 형광물질을 붙여주면 정말 당이 다 있어요. M&M 초콜릿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네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당사슬의 연구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요. 불임 연구를 할 때 시작을 했어요.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는데 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임 환자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세포잖아요. 그쵸? 난자, 정자 다 세포잖아요.
세포하고 세포가 만났는데 제가 지금 무슨 코팅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슈가 코팅. 얘네 왜 이 슈가들은 궁합이 안 좋아? 왜 잘 안 착상이 안 돼? 라고 사실은 시작했던 게 당사슬의 연구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세포 표면에 저런 당사슬이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어디 있냐? 우리 뇌세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 당사슬의 뇌세포들이 이런 뇌질환들, 그 다음에 뭐 퇴행성 뇌질환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암세포는 이 당사슬들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M 초콜릿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쁜 코팅이 아니라 좀 깨진 코팅이 있고 더 가격을 망가지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암세포 당사슬 표면은 이 슈가들이 좀 망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반짝반짝, 슈가 코팅은 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반짝반짝거리는 거에는 다 이런 당사슬들이 붙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우리 내장들의 상피세포에도 붙어 있고요. 가장 재미있는 건 이 혈구세포예요. 적혈구, 백혈구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당사슬은 눈물, 콧물, 침, 혈액, 그 다음에 엄마의 모유, 정자, 소변 다 당사슬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눈병 걸리면 뭐가 되게 많이 나요. 눈곱도 많이 끼고 눈물도 더 많이 나죠. 그런데 그 눈곱, 눈물이 다 반짝반짝 더 거려요. 왜 그러냐면 염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사슬이 더 많이 분비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코 풀면 어때요? 코 점점 끈적끈적해지죠. 여러분들 M&M 초콜릿 손에서 녹으면 끈적끈적거려요.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그 겉에 있는 슈가의 코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세포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면 그래? 근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당사슬? 그럼 여러분들 혈액형 얘기하면 이제 다 알아요. A형, B형, O형, AB형. 그쵸? 여기 A형 속 들어보세요. 개인정보라서 안 되나? B형, O형, AB형. 근데 정말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나이가 있어서 AB형은 뭐 어떻대, 뭐 B형은 어떻대, 뭐 이런 혈액형 얘기들을 해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보면 어떠냐면 혈액형을 표시하는 그 표시자는 적혈구에 있어요. 그래서 혈액형인 거예요. 적혈구 때문에 우리 피가 빨갛죠. A형은 이 적혈구 표면에 갈래기라는 요 슈가 당사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M&M 초콜릿에서 얘는 파란색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형은 요 갈릭 대신에 갈락토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AB형은 어떨까요?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O형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당이라는 걸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모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를 보면 엄마 모유의 대부분은 물이지만 요 영양소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락토스가 가장 기본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저, 분유를 먹잖아요. 그러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요게 해당된, 요게 이제 우리가 당사슬이라고 하는데 요 당사슬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요즘 막 맨날 TV 틀면 나오는 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얘기 하죠. 그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균 억제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여러분 다 들어봤죠. 엄마 모유를 먹고 큰 아이들이 잔병 치레가 없어. 그게 면역 조절을 한다는 거고, 엄마 모유를 먹은 애들이 머리가 좋대. 두뇌 발달도 관련했어. 그럼 엄마 모유하고 소우유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그게 별로는 당사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유에도 있고요. 우리가 타액에도 침에도 보면 물을 빼고 나머지들을 보면 80% 이상이 다 당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여기 남아 있으면서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내 혈액형이 결론은 당사슬 슈가 하나 차이였구나. 그리고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이라는 게 세포 표면에 붙어 있구나를 알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은 세포 표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깨진 M&M 초콜릿처럼 이렇게 질병에 걸리면 당사슬의 코팅이 바뀌어요. 질병 진단할 수도 있고 요즘 TV에 뭐 셀티리온, 삼성바이오로스 맨날 나오는데 그 신약 개발들이 다 이 당사슬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과학수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얘기, 어려운 과학 얘기를 아주 조금만 할게요. 아주 조금만.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DNA에서 RNA 합성되고 RNA에서 단백질. 당은 언제 합성되느냐?
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요 단백질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슬들은 단백질을 모형을 만들어주고 단백질이 안정하게 만들어주고 단백질들이 기능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당사슬들은 우리가 볼 때 레고 같은 거, 레고 보면 여러분들 다른 모양들이지 당사슬은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이렇게 당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포유류는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블락들을 갖고 만들어서 이 당사슬들은 세포 내 ER과 골지 합성이 되고 이렇게 세포막에 시크리션 돼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포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미라로 갈게요. 왜냐면 당사슬로 알아봤던 건데 당사슬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라를 하는데 처음에는 가장 오래된 맨.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아이언맨이 아니라 아이스맨이라고 불러요. 얼음에서 아이스맨 5300년대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머미고 이탈리아 아찌 박물관에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사 머미예요. 이집션 머미가 아니라 자연사 머미 중에서도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키타일 공주하고 2400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사 워리어가 있어요. 아마 공주를 지켜주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미라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머리 색깔 보이죠? 금발인 거. 근데 2400년 전에 이 사람이 몸에 보여요? 문신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2400년 전에도 이렇게 워리어들 중에 문신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슬픈 자연사 머미. 근데 이게 몽골 같은 경우는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죠. 그러니까 머미가 우리 이제 사체가 썩지 않고 머미화 될 수 있었던 그런 조건들이 됐고 사실 이게 가장 슬픈 미라예요. 왜냐면 이제 죽은 지 4년 된 미라인데 이때 이제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죠. 그래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독거노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돼서 철거를 하러 이제 그 아파트에 갔는데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저기는 다 침대 문화잖아. 건조하고 혼자는데 이 썩은 이 사체액이 다 베드에 흡수가 되면서 자연사 공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머미들을 가지고 그럼 4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2400년 죽고 5400년씩 지나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슈가는 과연 변할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슈가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왜 안 변할 것 같아요?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과학적 재능이 있는 거, 안 변할 거라는 거. 우리는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슈가는 사실은 왜 슈가냐고 그러냐면 박테리아가 되게 좋아해요. 박테리아가 성장을 하려면 이런 슈가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게 그런 유해균을 억제하지만 또 좋은 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5300년이 지나도 당사슬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 소식지에 전달이 됐는데 정말 제목을 잘 줬어요. 머미 슈가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미라에 어떤 거예요? 설탕 쇼크다. 정말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전체가 참여해서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미라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과학수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과학수사에는 많은 이제 기법들이 필요해요. 지금 과학수사의 대부분은 70~80%는 사실상 DNA, 이 유전자 베이스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사실은 이런 거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 그분 했었을 때 사실은 사체로 발견됐다라고는 했지만 언제 죽었는지 몰랐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후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그분 몸속에 있었던 구더기를 가지고 저희가 구더기가 이 정도 성장을 하려면 죽은 지 얼마는 돼야지 라는 게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후 경과 시간을 해요. 사실은 사후 경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을 재구성할 때
뭐 알리바이도 있고 증거도 있고 뭐도 하지만 이 사람이 최소 언제 죽었는지를 안다 그러면 굉장히 과학수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슈가를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5,300년이 지나도 살아나는데 사실은 4년, 2,500년, 5,000년 지날 때 이 남아있는 당사슬들의 패턴이 있어요. 무조건 다 똑같이가 아니고 거꾸로 원래는 많았던 당사슬들이 분해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 당사슬을 이용하면 사후 경과 시간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당사슬이 남아있다면 얘는 사후 몇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액의 근원에 확인을 할 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타액은 사실은 범죄 현장에 타액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증거로 활용을 할 수가 없대요. 법적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체액 중에서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건 혈액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타액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타액은 다른 체액이랑도 타액을 검출하는 방법이 같이 혼용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건 현장에 특정한 우리 신체 어떤 부위에 만약에 타액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범죄를 입증했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거꾸로 당사슬을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후 경과 시간 추정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CSI 같은 드라마, 우리나라 얼마 전에 건법남녀 이런 거 되게 여러분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됐어? 막 이러면 체온 저거 어때? 사후의 경직도를 보면 어때? 이 사반을 보면은 죽고 나면 이렇게 피부에 혈액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우리가 멍든 것처럼 사반을 보고 이건 얼마 된 것 같아. 부패 상태, 아까 말했던 곤증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인은 이 사후 경과시는 어떻게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계절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뀌겠죠. 만약에서 구더기로 본다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는 성장이 잘 안 일어날 것이고 여름 같은 거면 부패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해봤었냐면 이제 살아있는 쥐를 이산화탄소 방에다가 넣어요. 그럼 이 쥐는 사인이 뭐가 되죠? 질식사로 죽은 거예요. 맞아요. 질식사로 죽어요. 그럼 이 죽고 나서 우리가 당사슬, 혈액에 있는 당사슬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타액에 있는 침에 있는 당사슬을 비교해서 그 시간을 보고 얘네들이 죽고 살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른가라는 거를 봤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쥐하고 죽은 쥐하고는 이렇게 당사슬이 좀 달라요. 그럼 거꾸로 이거의 분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따라 가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의 시간 경과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은 질식사지만 다른 방법으로 쥐를 우리가 희생해서 죽이고 나면 그거의 죽음에 대한 원인의 결과물로도 당사슬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타액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제 국가수에서 받아온 실험인데 사후 경과 시간을 갖고 하루 안에 죽은 사람, 하루하고 이틀 사이에 죽은 사람, 이틀 이상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당사슬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인간에서는 이런 빨간색 타액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사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나면 이런 초록색들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빨간 색깔의 당사슬들이 바뀌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사후 시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 타액을 확인하는 방법,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타액은 다른 혈액이나 정액이나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인간 타액을 하고 분석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어찌 보면 구조를 나타낸 거니까 잘 친숙하진 않을 테 요거의 공통점 뭐냐면 요 세모 삼각형 빨간 삼각형 있죠. 요 빨간 삼각형이 되게 많은데 이 많은 빨간 삼각형이 우리 혈액에는 그렇게 없어요. 우리 정액에도 그렇게 없고
오직 타액에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이 우리 타액을 나타내는 특징이다라고 보게 된 거고, 거꾸로 어떻게 봤냐면, 그럼 우리 타액을 혈액이랑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쥐의 타액이랑도 비교해보고, 또 소의 타액이랑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엄마 모유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봐도 얼핏 봐도 이 구조는 모르더라도 이게 분포도인데 색깔들을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당사슬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액들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당사슬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이 당사슬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당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사후 경과 시간이나 아니면 인간 체액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오래된 미라들의 비밀을 푸는 데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람이 조금 있어서 좀 섭섭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집중 있게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재미있게 강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하는데 처음에 안내해준 선생님께서 여기는 도서관이라서 50분에 무조건 끝내셔야 되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시계를 보면서 말이 계속 엄청 빨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들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어머님하고 아버님들이 더 열심히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질문 없으세요? 예, 하세요. 예. 그 당시에 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을 했다고 지금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운 분이긴 하지만 우리 드라마에 많이 보면 친자 확인 같은 거 해서 DNA 검사들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딱 이렇게 막 서류 딱 넘기면서 막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끝나는데 보면 숫자 나오는 때 얘랑 나랑 친자일 확률이 100이라고는 절대 안 쓰여 있죠. 항상 뭐라고 써 있어요? 99.999.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친자가 맞구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기사를 읽고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 했었던 거는 사실은 우리 몸속에 그분 같은 경우 체모에 있는 중금속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금속을 했더니 우리 사람들은 다 생활하는 패턴이나 섭취하는 음식들이 다르니까 각각 몸속에 갖고 있는 중금속의 분포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중금속을 했더니 현장에 떨어져 있던 채모의 중금속 패턴과 지금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패턴이 똑같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DNA나 데이터베이스나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는 어찌 보면 그 환경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에서 어떤 증거를 더 모으고 어떻게 더 해석을 했을 수 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무조건 과학서 없이 뭐 빵빵빵해서 너지 했던 건 아니고요. 기사를 보면 채모의 중금속의 함량을 갖고 판단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식물에도 당사성이 있어요? 식물에도 당사슬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동물이잖아요. 매몰 그쵸? 인간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식물 속 당사슬이 몸속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당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몸에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식물에 있는 당사슬이 자일로부터 만드는 환원되기 전의 모습, 자일로스가 식물 당사슬이에요. 어디서 보니까 그 혈액형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B형인데 A형으로 바꾼다는 듯이 혈액형이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혈액형 바꾸는 것도 당사슬을 조작하는 건가요? 그
혈액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글쎄.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혈액형 바꾸는 게 공상과학 영화 보면 계속 혈액 수혈해서 몸속에 있는 혈액 다 빼놓고 다른 혈액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 몸에 혈액을 그렇게 빼서 생존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면역 반응 때문에 혈액형 단순한 혈액형만이 아니라 해서 그거는 사실상 가능할 수는 뭐 있겠죠. 나중에 뭐 면역 억제제를 맞는다거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계속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모르죠. 10년 이제 후에는 우리 혈액형 원하면 바꿀 수 있어 이럴 수도. 적혈구의 경사슬 페이지에 보면 응. 각 혈액형마다 해당되는 A형은 A형에 다 예. 적혈구에 붙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혈할 때 예. 서로 뭐 A형은 A형, O형은 O형에게만 받을 수 있고 예. 이런 식의 연관을 지을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한 질문이랑 비슷한데 당사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낯선 게 들어왔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당사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혈액형이나 없는 것들, O형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역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께 모기에 물리면 유난히 이렇게 잘 붙잖아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형 피를 빨아먹었어요, 모기가. 근데 내가 이제 B형한테 가서 물린 거예요. 그럼 B형하고 A형은 원래 수혈이 트랜스퓨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거기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유난히 더 부풀어 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일당 100을 하신다고 정말 질문도 하이 퀄리티입니다. 아주 대구 멋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대구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아까 선생님도 그자 막 이러고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좀 부러워요. 써보고는 싶은데 아는 단어가 없어서. 네, 여러분 더 질문 없으세요? 맞죠. 모기가 사람 핏방울 것도 어떻게 보면 수혈 비슷한 개념일 텐데 모기의 혈액형은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런 다양한 사람의 혈액형을 따먹어도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고 저렇게 살아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그거를 옛날에 동아 사이언스인가 어디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똑같이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꼬마아이들이 지금 중2, 중1이라서 엄마가 어쨌든 과학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질문을 해서 저도 막 몰래 동아 사이언스를 탐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모기 혈액형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구글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확실한 건 뭐가 기억이 나냐면 모기가 한 번에 쭉 피를 뽑아먹는 게 아니래요. 피를 뽑고 일종의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는 내가 먹으면 지금 사전에 먹었던 피 때문에 문제가 생겨라고 하니까 일종의 그 피가 응고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특정하게 그냥 어떤 모기에 물렸어도 그냥 쉽게 가라앉는데 어떤 때는 더 심하게 부위가 붓고 하는 것들이 모기가 사전 테스트를 하는 거래요. 거기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형 뭐 빨아먹었다가 나 B형인데 와서 딱 물고 그러면 그 안에가 딱딱해지면서 더 많이 부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메일 한번 주세요. 제가 답장해 줄게요. 그건 공부를 해서. 왜냐면 저도 공부하고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모기의 혈액형은. 시간이 많아서 예. 옛날에 다단계 판매하니까 네네. 가봤더니 네. 뭐 땅을 유명을 해서 노래사를 없어도 네네. 유명해서 맞습니다. 예. 가지고 무엇을 만든 식품인지 약인지 만들어갖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당이 우리가 먹었다고 그대로 몸 세포에 들어가서 되는 건지 그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식물당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소화기로 먹으면은 그 식물당이 그 형태 그대로 우리가 아닌 불에 대갖고 다른 형태로 해서 우리 몸속에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첫 번째 한다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이런 강연을 비슷하게 당에만 좀 이렇게 질병 진단에 관해서 거의 1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미국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들이시더니 되게 재밌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설탕의 종류가 많지 않냐. 근데 미국은 정말 설탕의 종류가 많거든요. 브라운 슈가, 화이트 슈가, 그다음에 아스팔탐에서 엄청 많아요. 도대체 어떤 슈가를 먹어야지 건강해지냐.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답을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아까 그 오래된 미라, 아찌 같은 경우는 왜 뱃속에 식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뱃속에서 끓는데 그러니까 소화되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음식물을 먹으면 다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되고 대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대사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아찌는 윗속에서 하니까 사실은 대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니까 식물 모형 그대로 하는 거지 이미 다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식품 속에 있는 당들은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다 대사가 되고 다른 형태로 다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그 다단계가 심각한지. 근데 제가 당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좀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나중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충남대에 있으니까 기계공학 학생이라는 학생이 연락을 한번 왔어요. 교수님 제가 좀 면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쪽 분야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충대 학생도 학생이니까 그래 오세요 라고 했더니 오더니 저희 엄마하고 여자친구가 다단계에 빠졌는데 제가 볼 땐 너무 다단계인데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자기가 모르는 분야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당 전문가라고 하니까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고 첫 번째 질문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글라이코 뉴트리언트라는 회사예요. 그 다단계 회사에선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왜 제가 두 번째 답을 뭐냐면 당은 먹는다고 다 몸에서 대사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남는 건 다 지방이에요. 저도 당 엄청 먹고 이래서 막 지방이 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대사되는 과정인 건데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던 이런 슬라이드를 갖다 쓰는 거예요. 세포 표면에는 당이 있다고 들으셨죠. 우리는 M&M 초콜릿처럼 멀쩡한 당을 만들어야 되죠. 암세포에 걸리면 초콜릿 표면이 깨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깨진 초콜릿을 어떻게 영양소로 함께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당들을 단당류로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 섭취하시면 그쵸? 우리 몸에 건강하게 세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절대 그런 다단계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으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어디서 주변에서 이거 당 좋다고 먹으라 했다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고 확인 받고 드세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맞아요. 역시 금가터 분이십니다.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이상한 논리에 완전히 딱.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까 세포 표면에 오늘은 사실 과학수사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는 바이오마커 진단 쪽 일을 많이 하는데요. 세포 표면에 당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 속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당이에요. 표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독감 시즌이잖아요. 좀 있으면 다 독감 이렇게 백신들 맞고 하시는데 그 신종플루에 걸리면 H1N1에 이제 독감에 걸리면 보통 무슨 약을 다 처방받죠?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요. 그 타미플루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독감에 걸리면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들어가서 다시 복제를 해서 세포 밖으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으로 들어가려면 처음에 뭐랑 붙어야 되겠어요? 지금 공부한 대로 하면 당사슬이랑 붙어야 되죠. 타미플루는 이 당사슬을 못 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미플루는 초창기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복제 사이클을 시작했는데 이미 그건 멈출 수가 없는데 먹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에 걸렸을 때 타미플루는 보라고 못해요. 바로 드시지 않으면 이미 이틀이 지났으면 그냥 아프시는 게 낫습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런 당들은 세포 표면에서 우리가 아프거나 면역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백신? 그럼요. 백신도.
많은 백신들이 요즘 이제 당 뭐 이렇게 컨주게이션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은 이제 과학서였지만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는 것들 뭐 최근에 이제 막 나오잖아요. 셀트리온이 허가받았다. 걔네들 다 당이 붙어 있는 의약품들이에요. 그래서 또 거꾸로 제가 막 시간이 쫓겨서 열심히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에이, 네네네. 피곤하고 하면은 당을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당안에 화학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여기서 회복해요. 근데 혹시 그런 뭐 당마다 에너지를 얼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거에서 한 10% 정도밖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를 안 한다고 평균으로 그 나와 있는데 당은 뭐 그런 것도 뭔가 계산해보고 한 적이 있는지. 저는 계산해보자 그건 이제 이미 그 식품 쪽에서 식품 공학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왜냐면 근데 사실은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우리 몸살 앓거나 이렇게 뭐 너무 감기 심하게 앓아서 밥 못 먹으면 다 병원 가서 무슨 주사 맞죠? 포도당 주사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당 글루코스가 가장 몸에 흡수가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로 전환이 빨리 된다라는 거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인간들은 쓸 수 있는 당들이 합성하다가 레고라고 얘기했는데 총 7개예요. 그래서 그 7개마다 이제 에너지 생산에 관련하는 것들은 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